기 드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미로메닐 성에서 태어났다.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별거와 이혼이라는 가정 불화 속에서 성장해야 했고 그러한 환경이 훗날 그의 문학 세계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의 영향 아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모파상은 이후 프랑스 문단의 거장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스승으로 삼아 혹독한 문학 훈련을 받았다. 플로베르는 그에게 단 하나의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글쓰기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가르침은 모파상의 문체 전반에 걸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는 보불 전쟁에도 참전하였고 그 경험은 그의 작품 속에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나약함을 묘사하는 바탕이 되었다. 모파상은 특히 단편 소설의 대가로 명성을 날렸는데 비계 덩어리 목걸이 등 수백 편에 달하는 단편들을 발표하며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밝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매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으며 결국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인간의 욕망, 허위, 위선, 그리고 삶의 냉혹한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편 소설 여자의 일생은 그의 유일한 본격 장편 소설이자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1883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발표 즉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는 일화는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잔느 드 보라는 이름의 귀족 여성이다. 이야기는 잔느가 수도원 기숙학교를 마치고 순수하고 빛나는 15살의 나이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낭만적인 꿈과 장밋빛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린 삶의 청사진이었다. 노르망디의 포플러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과 넓고 고요한 바다가 보이는 아버지의 저택. 레 페플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낙원이었다. 그런 잔느 앞에 줄리엥 드 라마르라는 청년이 나타난다. 준수한 외모와 세련된 태도를 지닌 그는 잔느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은 이내 결혼에 이른다. 하지만 신혼여행길에서부터 이미 균열의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줄리엥은 낭만적이거나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담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돈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결혼 직후 그는 잔느의 재산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수를 쓰기 시작하고 잔느는 결혼이 자신이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더욱 큰 배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다. 줄리엥이 하녀 로잘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로잘리는 줄리엥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충격에 휩싸인 잔느는 깊은 상처를 입지만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자신을 달랜다. 아들 폴이 태어나고 잔느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그러나 줄리엥의 방탕함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웃의 귀족 부인 프루빌 백작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루빌 백작에 의해 줄리엥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남편의 죽음으로 잔느는 어떤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아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잔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들 폴뿐이었지만 폴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청년으로 자라나 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하고 사기꾼 같은 여자와 동거하며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다. 잔느는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레 페플도 팔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한때 넉넉한 귀족이었던 그녀는 초라한 시골 농가로 이사하여 빈곤한 노년을 맞이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면 폴이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잔느에게 보내고 잔느는 그 아이를 안아들며 오랜만에 삶의 온기를 느낀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장면에서 끝나는데 한때 세상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품었던 한 여성이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작은 생명의 온기 앞에서 잠시 위로를 받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에 내려앉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기묘한 실감이었다. 잔느의 이야기가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기대가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그녀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끝없이 착취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고 잔느는 그것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 때도 그녀는 분노하거나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었다. 그 희망이 그녀를 살게 했지만 동시에 그 희망이 그녀의 눈을 가리기도 했다. 모파상은 잔느를 통해 여성이라는 존재가 19세기 사회에서 얼마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잔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수도원 기숙학교에서 나오면 결혼해야 했고 결혼하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했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기대야 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그녀 자신의 삶, 그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히 시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그 답답함이 너무 생생하게 전해졌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모파상의 문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묘사하고 관찰할 뿐 독자에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지시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건조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읽어갈수록 그 절제된 문체가 오히려 잔느의 비극을 더 깊게 파고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과도한 감정, 표현 없이도 잔느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져가는 과정은 독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떤 장면에서는 그 냉정함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책을 잠시 덮어두기도 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잔느의 내면 상태를 암시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다. 봄과 여름의 생동감은 젊고 희망 가득한 잔느의 시절과 맞물리고 가을과 겨울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그녀의 삶이 무너져가는 시기와 나란히 놓인다. 이러한 자연 묘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잔느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울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모파상의 탁월한 작가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다. 잔느의 비극은 그녀가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기대를 끝내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꿈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과 충돌할 때 현실을 직면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 꿈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환상이 되고 만다. 잔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고 아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사랑이 현명함을 결여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이 소설은 담담하게 보여준다. 사랑은 맹목적일수록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하는 것일수록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잔느의 삶을 통해 배웠다. 또한 삶의 무게 중심을 오로지 타인에게만 두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도 절감했다. 잔느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심지어 로잘리라는 하녀에게도 의존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인지 아니면 시대와 사회가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소설을 통해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삶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잔느는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지 못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로잘리는 잔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이 짧은 말이 소설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그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이 자신이 기대한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을 때 배신당했다는 감각을 느낀다. 잔느처럼. 하지만 삶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 약속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환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삶을 살아내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가르쳐 준다. 잔느의 삶이 비극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불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까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그 아쉬움은 분노보다는 연민으로 다가왔고 그 연민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모파상은 이 소설에서 여성의 일생을 단순히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직한 눈으로 해부한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만 잔인하지 않고 직선적이지만 무감각하지 않다. 잔느라는 인물이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녀는 위대하지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답답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평범함과 그 한계 속에서 그녀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삶에 깊이 감정이입하게 만든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잔느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제발 눈을 뜨라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잔느가 조금은 나와 닮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하고 현실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다만 그 본성에 너무 깊이 끌려가지 않도록 때로는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 소설은 그것을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말하고 있다. 여자의 일생은 읽기 편한 책이 아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 오래오래 남는 책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전이 갖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파상이 이 소설의 제목을 여자의 일생이라고 붙인 데에는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프랑스어 원제는 유엔이 바이인데 직역하면 하나의 삶이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여자의 일생이 된 것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선택이었다고 느껴진다. 모파상은 이 소설을 통해 특정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세기를 살아가던 수많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그려내고 있다. 잔느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겪는 일들은 그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당대 여성이라면 누구든 마주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다. 꿈을 품고 세상에 나오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갇히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소진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삶의 궤적이다. 모파상은 이 제목을 통해 잔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여성에게 붙여진 숙명처럼 반복되던 삶의 패턴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하나의 삶이 여자의 일생이 되는 순간 이 소설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시대의 증언이 된다. 그 증언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단순히 잔느를 불쌍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녀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묻게 만든다. 모파상이 이 소설의 제목을 여자의 일생이라고 붙인 데에는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 이상의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프랑스어 원제는 유엔이 바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의 삶이 된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은 단순한 번역상의 선택이 아니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번역이었다고 나는 느낀다. 모파상은 이 소설을 통해 겉으로는 특정한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삶을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19세기를 살아가던 수많은 여성들의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형태, 전체를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하는 더 크고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 잔느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겪어나가는 일들은 그녀만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불행이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던 여성이라면 신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현실이었다. 꿈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지만
결혼이라는 견고한 제도 안에 갇히고 남편에게 끝없이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 서서히 소진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이 담담하게 가리키는 한 시대의 삶의 궤적이다. 모파상은 이 제목을 통해 잔느 한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수많은 여성들에게 숙명처럼 반복되던 삶의 패턴 전체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나는 읽는다. 하나의 삶이 여자의 일생이 되는 순간 이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한 시대가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기록이 된다. 그 증언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단순히 잔느를 가여운 인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왜 그녀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서 깊이 묻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제목 하나에 이토록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뒤 새삼 깊이 와닿았고, 이 작품이 단순한 소설 한 편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향한 조용하고도 단호한 고발장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모파상은 제목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한국어 제목은 원제의 번역을 뛰어넘어 이 소설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잔느처럼 한때 세상에 대한 순수하고 무한한 기대를 가슴에 가득 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가 하나씩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설이 결코 낯선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헌신이 언제나 마땅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막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실망과 허탈함 뿐이어서 깊이 지쳐버린 사람에게도 이 책은 어떤 말보다도 더 묵직하고 조용한 울림을 전해줄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을 해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만 사람에게도 이 책은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잔느의 삶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차분히 바라보는 소중하고도 아픈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결코 읽기 편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끔은 불편한 거울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이다. 잔느의 삶이 바로 그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어느 순간 자신과 닮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조용한 질문이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책을 덮은 후에도 한참 동안 마음속을 맴돈다. 삶이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이 책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묻는다.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을 더욱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막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새로운 사랑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젊은 사람들이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갖되 그 꿈을 현실의 눈으로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잔느의 삶은 어떤 설교나 조언보다도 더 강하게, 그러나 말없이 가르쳐준다. 또한 오랜 세월 자녀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해온 부모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온 어머니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잔느가 방탕하고 무책임한 아들 폴에게 온 재산과 삶을 모두 바치다 결국 텅 빈 손으로 남게 되는 장면은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것과 아이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 차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에게 잔느의 삶은 가장 생생하고 처연한 경고가 된다.
평소에 소설이나 문학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책 한 권만큼은 꼭 권해보고 싶다. 어렵지 않고 장황하지 않으며 한 여성의 일생이 계절의 흐름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게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파고드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다 읽고 책을 덮은 뒤에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특정한 독자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모파상이 이 소설을 쓴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당대의 사회를 향한 조용하고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 한 권의 소설 안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다고 나는 느낀다. 그는 화려하고 거창한 언어나 직접적인 사회 고발의 방식이 아닌 그저 한 여성의 평범하고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눈앞에 펼쳐 보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문학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식이다. 인간을 이상적으로 미화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영웅화하지 않고 그가 처한 환경과 시대의 구조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빚어지고 결국 소모되어 가는지를 냉정하고 정직한 눈으로 끝까지 관찰하는 것. 모파상은 잔느의 삶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사회가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부과한 역할과 기대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한 인간의 일생 전체를 조용히 소진시키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독자에게 잔느를 가엾이 여기라거나 분노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 담담한 보여줌 속에서 독자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왜 잔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물음이 바로 모파상이 이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소설을 통해 세상을 단숨에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와 모순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모파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단한 시도는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잔느의 삶은 끝났지만 잔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